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정답은 고향입니다. 고향. 웬 갑자기 고향? 고향 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죠. 특히 연말정산 앞두고 올해 한 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는 내가 기부를 하면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30%에 해당하는 최대 30%까지의 답례품도 그 지역에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보니까 이것도 알차게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지역에는 기부할 수가 없고 다른 지역에는 기부할 수 있는데요. 굳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올해는 제 고향에다 안 하고 다른 지역에다 갖고 간장게장을 받았습니다. 간장게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9885 쓰시는 분은 두 아이 키우고 있는 50살 주부입니다. 이번 달 첫 월급을 타면 고향사랑 기부제 하려고요. 제가 직접 일해서 더 뿌듯할 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민현태님 정답 고향입니다. 어제 강화 지역에 동창회 다녀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언제 만나도 좋은 친구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6478님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년째. 고향사랑 기부도 3년째라고 보내주셨네요.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516님은 고향 생각만 하면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타향살이를 하니 그렇겠지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748님 6시 내 고향입니다. 또 그 안에도 고향이라는 정답 두 글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또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현순애님하고 4524님, 장상균님이 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을 산정할 때 자동차는 그 기준이 이제 빠지지 않았나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부터 자동차는 그 재산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저희가 도너리 투자백서 시간에 자동차가 재산 중에 그 재산을 산정할 때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잘못된 정보라는 거 해서 건강보험료 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자동차는 이제 지난해부터 빠지게 됐다라는 거 바로 잡아드립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적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죠?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현재는 22.5포인트 0.57% 떨어진 3,904. 그런데 코스닥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1.6%가량 오른 926.9까지 코스닥이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오늘 또 먼저 더 힘을 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8원대, 1,468원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강세, 현대차는 2.8% 빠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도 한 3%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BM이 10%, 7.6% 이렇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종목별로 급등하는 것도 있고 급락하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네요. 어렵습니다.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증시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개미스쿨 시간에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말 증시가 많이 헷갈리네요. 변동성도 계속 크고요.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연초 대비 60% 이상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의 AI 버블론과 같이 좀 엮였고, 그 다음에 또 금리에 대한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 같이 겹치면서 같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800에서 4,200 사이에서 물론 이제 400포인트라는 게 한 10% 넘는 거니까 네. 변동성 되게 커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특히 우리는 반도체 관련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거의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 3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 변동성 더 네.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에만 14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했더라고요. 네, 어마무시하게 팔았죠. 근데 역시 판 거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잘 팔리는 거를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게 되는 건지 네. 반도체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일지 어떻게 봐야 돼요? 반도체에 대한 부담감이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최근 그 회복이 네. 말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이 어려웠다 이러면은 같은 업종이잖아요. 네. 똑같은 회사들이거든요. 원투 펀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세 번째 펀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회복을 했습니다. 주가를 많이 회복했는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아서 판다면 마이크론만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현물 가격을 보면 디램 가격이라든가 그다음 디램 모듈 가격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이제 낸드 가격 이런 모든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 전망치는 꺾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수급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서 와 이게 참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투기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사실상 2008년 이후로 끝없이 오르는 시장이거든요. 중간중간 조정을 했었습니다만 네. 결국은 회복해줘서 어떤 확실한 믿음을 줬죠. 우리나라 마치 강남 아파트 같은 느낌이에요. 갖고만 있으면 오른다. 미국 증시 대표 지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레버리지 사용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걸 제가 이렇게 왜 이런 추측까지 왔느냐면 이번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고점에서 한 9% 조정받고 한국도 그러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9% 조정받는 기간 동안에 그 코인 같은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어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IT 버블로는 사실은 하나의 어떤 장식 같은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기류로 따져보면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빠졌냐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약화되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약화되자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불리한 세력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금융 레버리지 측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네. 돈값인 그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하자 상황들이 스텝이 많이 꼬인 것이죠. 그걸 기대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빠진 것이고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가격이 빠지자 레버리지를 많이 키웠으면 어디 쪽에서는 마진콜이 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건 다 예전에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고 채권은 채권을 하고 뭐 이렇게 각 섹터별로 구분이 되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어느 한쪽이 무너지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구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채권과 주식은 각각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서 방향성이 바뀐다던가 다르게 간다던가. 그러니까 주식 가격 떨어지더라도 채권 가격은 강세 이렇게 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모두가 다 떨어졌거든요. 심지어 금 가격도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이 말인즉슨 모든 자산에 투기적 자산이 지금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투기적 자산을 근간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개념이 아니라 금리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돈이 급하니까 빨리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데서 돈을 마련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시장을 읽는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던지면 팔리는 주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 좋으니까 시총도 네. 크고. 사실은 뭐 미국하고 큰 나라들 몇 개 빼고 이렇게 던졌을 때 잘 팔리는 주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팔려요. 왜냐하면 전망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전망이 좋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러니까 던져도 가격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다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가격에서 손실 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네. 그거를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조 단위로 받아내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땡기기가 제일 쉬웠고 거의 ATM기처럼 돈을 뺏은 거죠. 손실 별로 없이.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도 그런 표현 많았죠.
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이 외국인의 ATM기와 같다.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좋은 시장이다. 네네. 이게 또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최근에 있었던 조정 장세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업황하고 상관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물론 뭐 하이닉스 10월달에 2배 올랐어요. 9월, 10월만 따져도 뭐 엄청난 랠리였죠. 네. 예. 그러니까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미래는 매우 좋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랠리를 뽑았던 주식들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뭐 다른 여러 여타 그 중후장대 사업이 그 동안에 굉장히 큰 랠리를 뽑았잖아요. 네. 근데 그 반도체는 다음 분기 실적이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 앞서 분기 실적이 달라지니까. 예, 중후장대한 소위 말하는 뭐 배를 만든다거나 이런 네, 쪽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은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연 단위로 좋아지거든요. 아, 연 단위로. 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단위로 실적이 좋아지고 하이닉스는 분기 단위로 실적이 좋아져요. 전년 동기 대비 몇십 %가 아니라 전 분기 대비 뭐 이렇게 큰 숫자로요. 그렇죠. 마치 엔비디아가 요즘에 분기 단위로 실적 끊는 것처럼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실적이 나빠서 주가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또 근간이 되는 뭐 DRAM 가격이라든지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최근에 가파르게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나 영향을 많이 받는 투기적 자본들이 좀 빠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핫머니, 네. 뜨거운 돈, 핫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핫머니 빠지고 뭐 리얼머니가 들어온다 이런 표현들이 최근에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수급 구조가 하루에 3조 팔고 뭐 전기전자만 2조씩 팔고 그 다음 날 다시 매수가 들어와요. 그다음 또 팔아요. 이게 뭐냐면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매도 주체와 매수 주체가 다른 겁니다. 같은 외국인이 아니다. 네, 외국인이라도 우리가 외국인 하면 한나라 뭉뚱거려서 그 한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일 수도 있는데 12월 되면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산타랠리가 과연 있을 것이냐. 물론 뭐 우리 시장은 올해 한 해 가장 많이 올랐고 뭐 IT 관련주는 9월, 10월에 무섭게 올랐으니까 산타랠리까지 바란다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으나 네. 그래도 왜 연말 증시가 이제 좋게 끝나는 거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산타랠리는 그 투자자들이 만드는 환상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번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지금 뭐 그 30%다 해가지고 기존에 뭐 25%를 강력하게 좀 바랬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내용을 따져보면 30억 이상의 배당을 30%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분들은 네. 50억을 받는 분들이에요. 50억을 초과해서 배당을. 근데 한국의 배당 그 율이라는 게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50억을 넘게 배당을 받으려면 3천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3천억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게 뭐 기업의 대주주, 네. 대기업의 대주주 일부 그렇죠. 정도죠.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 100명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대주주가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배당을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49.5%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33% 수준이 무작정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세율이.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수의 일반적 대주주 외에 그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합과세 안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매수 자금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미 지금 뭐 아침에 잠깐 반짝하는 분위기 그리고 주말에 반짝했던 분위기가 뭐냐면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이 조금 반짝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그 뭐랄까 주식시장으로의 그 전환 이 부분들은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라서 그렇죠. 12월에 그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한국 주식시장도 정책이 밀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게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당소득 최고 세율이 5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인 거지
50억 원 이하까지 받는 거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되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당으로 60억을 가져가겠다. 네. 그럼 50억까지는 25%고 네. 50억을 초과한 10억에 대해서만 30%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절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회사 배당 많이 늘립시다 네. 하면서 또 다른 일반 소액 주주들에게도 또 배당이 많이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선순환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 근데 이게 네. 3년 일몰제더라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거를 하기로 해가지고 예. 효과를 또 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주주분들은 예. 일몰 안 시키려면 배당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또 네. 배당 소득세 많이 안 내고 세이브하려면 네네. 배당을 또 꾸준히 늘려가는. 배당을 좀 늘리셔야지 일몰이 안 되고 계속 갈 거고 그리고 그 사실은 요 제도가 있어도 일몰 안 되고 계속 또 연장되고 이런 경우는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제로 배당이 좀 늘어난다는 걸 보여줘야 그 정책에 대한 효과가 좀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리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100만 원 남겼을 때 40% 이상을 배당한다라는 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또 장치 산업 이런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산업에서.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40%가 전부 아니고 25%인데 전년 대비 좀 많이 그렇죠. 주는 10% 기업들도 늘리는 있으니까 기업들. 그거는 뭐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40%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배당을 주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사업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한국에서는 한번 거쳐야 될 어떤 그런 의뢰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을 상장했으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은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그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버블 논쟁에서의 하나의 어떤 개념적 핵심은 뭐냐면 제가 파악했던 이 주주자본주의와 강력한 주주 환원 때문에 이번 이슈가 또 불거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현재 AI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이번 소위 말하는 AI 장비 경쟁,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되는 이 일에 목을 걸고 싸우고 있냐면 그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그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AI 그 경쟁에서 뒤처질 거면 파산하는 게 낫다. 오, 세네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재산적으로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아마 손자까지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만큼의 부를 일군 사람이 예. 파산을 각오하고 AI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말을 네. 웬만한 국가의 GDP보다도 큰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이 네. 그렇게까지 말한다고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은 이거 빨리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화는 끝나. 뭐 이런 어떤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면 끝이다. 네,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제약업체가 하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세계 탑10 기업의 거의 대부분들은 사실상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한 세대짜리 기업들입니다. 테크 기업들. 네, 그리고 다 인터넷, 온라인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자기네가 인터넷으로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똑같은 궤적이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테크의 수장들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지고 네.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그런데 미국의 강력한 주주환원 제도 때문에 주주환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장비를 충분히 이렇게 구축해야만 내후년 이후부터 또 사업을 잘 할 수 있으니 주주분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한 2년간 배당 안 하고 그 돈으로 열심히 설비 증설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환원을 하겠습니다 하면 한국 분들은 오케이 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늘 그래왔죠 사실은. 네. 너무 지나치니까 탈이지. 그렇게 해놓고 안 하니까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이제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한국 네네네. 주주들은. 근데 미국 주주들은 못 받아들여요.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주 환원은 주주 환원대로 해야 되고 설비 증설은 설비 증설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엄청난 돈을 그 동안에는 뭐 벌었기 이중으로. 때문에 다 양쪽 커버하고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설비 증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이거 괜찮겠어 하지만 사실은 이 회사들의 현금 흐름을 보면 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 뭐 채권 발행한다고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발행하자마자 막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채권 사겠다는 경쟁률. 그러니까 한국의 모양새하고 다르게 저쪽에 지금 채권 발행과 자금 조달 그래서 그로 인한 IT 버블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력한 주주환원이 만들어낸 어떤 풍경이다라고도 또 해석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배당 안 하고 네. 설비 투자 더 하고 그러니까 증설해서 생산량 더 증대시켜서 매출 증대 일으키면 그게 주주환원이야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착된 사고였는데 네. 미국은 무슨 소리야? 주주환원 해야지. 네. 배당 많이 늘려야지. 꾸준히 늘려야지. 이런 게 또 이제 기본적 사고였는데 그래서 이제 AI 시대는 이게 또 달라지고 있어요. 미국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폭락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예, 폭락하면은 예. 회복을 시켜줘요. 웬만큼 이제 사업이 어그러지지 않는 한은 회사가 알아서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천이니까 빨리 탈출해야 되지 않아? 제가 끊임없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았을 때 탈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가지고 장관 세월 동안에 정말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사이클 산업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뭐 주가에 대해서 기업들도 뭐 전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듯하고, 그리고 뭐 배당이나 주주환원을 어려운 기간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궤적이 달라져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네, 투자처가 있는 거고 그렇죠. 한번 물리면 거의 끝장나는 투자처가 있었는데 사실 그럼 우리도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고 그 가운데서는 배당이란 네. 그런 주주환원 제도가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평균 기간 2달이 안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좀 배당 좀 늘어나고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가 되고 하면 샀다 팔았다 하는 네. 이런 투자 문화도 좀 시간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샀다 팔았다 뭐 단축말로 사팔 이러는데 네. 그거 많이 해갖고 결과가 좋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혹시 청취자분들은 엉덩이로 그냥 누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리하게 사고 팔고 하시는 게 결국 결과가 좋지 않고요. 이제 이런 배당 환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네. 일부 지워지고 있으니까 혜택이라기보다도 세금적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장기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투자를 좀 배당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노후 대비로 펜션 같은 거 지어서 네.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시려는 것도 있고 왜 펜션이 연금이라는 그 영어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아니면 뭐 리츠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월세 임대소득 같은 거 만드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주식을 사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또 열릴 수도 있을 테고.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자, 수원 그다음에 용인, 화성 여기가 네. 따지고 보면 어디의 배후 도시냐? 전 삼성전자의 배후 도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동네 사신 분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 삼성전자가 없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청주, 이천, 또 하이닉스 그리고 또 뭐 에코프로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매출과 그로 인해서 그 주변 그 지역들이 같이 좀 좋아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일자리도 그렇고 상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 한 채에 의지하는 것보다 큰 기업에 의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믿음을 줘야 돼요, 기업들이. 그렇죠. 예, 아직까지 한국은 그 믿음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계속 배당을 준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가가 좀 흔들리더라도 견딜 수 있거든요, 주주들이. 예, 그래서 한국 그 좀 풍토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식으로. 저는 요즘에 이 미국 시장에 한국 시장이 60%가 넘게 올렸고 미국보다 2배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지금 미국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환율까지도 이 해외 투자 때문에 약세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번에 뭐 좀 그 뭐랄까 상법 개정하고 정책적 그 변화 없었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멸망했겠구나. 이런 상상이 번뜩번뜩 들어서 깜짝 놀래요.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 한국. 그나마 뒤늦게라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 3, 4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네. 이제 그때는 한국 분들이 한국에 대한 주식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장기간에 어떤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한국의 중산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국의 연금을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또 이거는 기업들도 같이 변해가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외 경기 타면서 좀 순환 구조에 있는 그런 산업은 있겠으나 주주 환원을 또 꾸준히 늘려나가면 될 테고요. 저는 최근에 놀랐던 게 미국의 그 제너럴 모터스 GM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가가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관세 장벽으로 이제 보호받는 것도 있겠으나 4년 연속 배당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네. 자사주를 꾸준히 이제 매입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또 역시나 주주 환원이 통한다라는 거. 거기가 또 대단히 뭐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만 주주 환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기금들은 예. 뭐랄까 그 투자를 해서 차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꾸준히 뭔가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자신들도 꾸준히 남들한테 뭔가를 가입자들한테 예. 연금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쪽도 시세 차익보다는 오히려 꾸준한 뭔가 배당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연기금 입장에서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매우 저렴하게 사서 시가 배당률을 높게 산 주식이 이익이 증가해서 배당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그 그림이 제일 좋아요. 그럼 연기금들은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팔 필요가 없죠. 예, 예, 그냥 세상 좋은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한테 가입자들한테 연평균 뭐 예를 들어서 뭐 3.5%씩 해줘야 돼. 뭐 이런 개념이면 네. 뭐 5% 시가 배당에 사는데 이 회사가 이익과 매출이 증가해서 나중에 내가 산 가격이 한 7.5% 준다. 그렇죠. 이는 너무 땡큐거든요. 예. 그리고 또 주가도 올라 있어서 평가 이익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이 배당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들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든가 각종 연기금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좀 방점을 좀 찍을 필요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강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인숙님이 펀더멘털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펀더멘털이 이제 기초 체력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기본인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배당 투자 어디에서 빚내 가지고만 배당을 해준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네네네. 기업이 기본적으로 또 사업 이익을 또 잘 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국은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죠. 예,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훨씬 비싸잖아요. 이익은 훨씬 적은데. 고평가를 받고 있죠. 네. 미국에 있어서. 그래서 미국은 이익 대비 보통 한 23배 이상을 다 받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조정 받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할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네. 내년도 이익 대비 10배를 안 해요. 현대 주가가 내년도 이익 전망 대비.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HBM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근데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엔비디아를 더 많이 샀더라고요. 자, 지난달에만 8조 원어치 순매수를 했어요. 미국 주식을. 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뭐 AI 버블론과는 좀 별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행동이면. 네. 엔비디아에 대한 그 변론 하나와 네. 왜 그런가에 대한 현상에 대한 언급 하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이번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고 현재 이 정도 추세의 이익이라면 뭐 지금 주가가 아주 저렴한 주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켜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실적을 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산업 구조가 뭐냐면 독점이에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좋아해요. 주식 투자자들은. 근데 그럼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경쟁입니다. 예, 그래서 독점이 계속된다고 할 때 그 독점하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근데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러면은 할인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일단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폭증하고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그렇죠. 지금 뭐 7천억 달러? 지금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자를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한 해에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총 그 합비.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GPU 공급이 원활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고 마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리를 구글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TPU라는 걸 만들었는데 TPU를 만드는 구글 입장에서도 원래 여기서 목표하는 바가 GPU 시장을 다 따라잡겠다 이게 아니라 한 시장의 한 10% 정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GPU 시장도 늘어나고 TPU 시장도 늘어나는데 네. 시장은 어떻게 인식한 거냐면 독점에서 일부 경쟁 체제로 바뀌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갑자기 여기서 잘못되거나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설비 증설 추세로 보건데, 근데 문제는 그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각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보실 때는 펀더멘털을 보실 때 선행성을 같이 생각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거든요. 투자자들은. 또 주식은 엄청 앞서가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니까 남들보다 한 자리 먼저 앞서서 자리 잡고 싶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펀더멘털이 나오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주가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대가 큰 거는 4, 5년 먼저 반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라고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그때부터 빠져.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그런 흐름이었는데 실적이 피크를 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실적이 급하게 꺾일 수도 있는 쪽은 일찌감치 사서 일찌감치 팔지 않으면 펀더멘털 보고 하면 오히려 그 뭐랄까 뒷북을 울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반도체도 또 어쩔 수 없이 경기 순환을 또 타는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하니까요. 또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매트릭스 파트너스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고 곽상준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610억 달러를 넘어 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3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미 간 팩트시트 이행협의체 구축 등을 미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에서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이 유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1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 담화에 대해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 중에 다음 달 3일이라고 표현해드렸던 이번 달입니다. 12월이 됐기 때문에 12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오는 3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죠. 요거 한 번 더 정정을 해드리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10시 38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미스쿨 시간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시가요. 코스피가 0.18%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1.57% 오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고요. 갑자기 코스닥이 뒤늦게 좀 시동이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어요. 네, 그 건이 이제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은 그 안을 보면은 투자자들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벤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좀 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3천만 원인데 이걸 5천만 원까지 늘려준다라는 안이 하나 있었고, 요 안은 그러니까는 벤처 펀드니까 코스닥이 직접 투자한다기보다 앞으로 코스닥 상장할 기업이나 이런 데다 투자하는 돈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펀드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하니까 소득공제를 5천으로 늘려줬으니까 돈이 더 들어올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비 기업 상장 폐지 활성화를 시키겠다.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내년까지 이제 시가총액 150억 이하는 퇴출하고 그 다음에는 200억, 그 다음에는 300억, 그 다음에는 500억 이게 단계적으로 시가총액 낮은 업체들을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 뉴스가 왜 크냐면 한국의 코스닥은 고질적으로 지수는 제자리인데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였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들의 IPO를 계속해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코스닥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의 지수 상승에 비하면 요번에 오른 거 바로 직전에 본다면 지수 상승은 얼마 안 됐는데 예. 시가총액 상승은 기록적인 상승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수 대비 시가총액 상승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대로라는 거는 실제 주가는 오른 게 거의 없는데 네. 신규 상장, 네, 그렇죠. 유상증자 등을 그렇죠. 통해서 시장에서 돈만 빨아들여서 몸집만 커졌다. 그렇죠. 이거는 저는 거래소가 한번 대우각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인 관점으로 보면 거래소라는 건 일종의 백화점이거든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장사치들을 계속 넣고 제품은 뭐 좋은 제품하고 불량 제품하고 막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시장만 키우면 된다는 무슨 그걸 지상과제로 알고 계속해서 그 유인만 시킨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그 백화점 안 가죠. 안 가. 그래서 지금 미국 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 당국도 중요합니다만 이 거래소가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이런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와서 이상한 기업들 계속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 뭐 마치 작전 냄새 나는 것처럼 막 주가 한번 몰랐다 다 없어지고 사그라지고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지켜야 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는 시가총액이 좀 커지면 다 거래소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여기 상장했다가 나 자리 좀 잡으면 나도 번듯한 시장에 가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코스닥이라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는데 네. 나 솔직히 이 학교에서 1등하는 것도 창피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공부 잘하는 더 우등생 많은 학교 가서 전교 한 20등, 30등 할래요. 네. 이렇게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가는 학교가 우등 학교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만 네. 거래소 학교도 뭐 코스피 두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코스피 학교도 뭐 그다지 좋은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네. 거래소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이거 사실 굉장히 좀 정향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그 퇴출을 시키겠다.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겠다. 사실은 시가총액 150억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뭐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굉장히 미미하다고 거의 보시면 없다는 돼요. 뜻이죠. 오히려 적자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아예 처음부터 상장을 안 시키도록 좀 노력하고 번듯한 기업들로 정말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 품질 관리하듯이 명품관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좀 거래소가 좀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활성화되고는 있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뭐 테마주가 올라가듯이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막 반짝하는 이런 흐름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근원적인 그 변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들 거기 안에 있는 기업들이 좋아야 돼요. 예,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아닌 기업들은 걸러내고 이걸 좀 알아서 해줘라. 그래 아니 사실은 상장되어 있으니까 믿고 투자했다가 덜커덩 걸리고 이러면 사실은 투자자들은 이 백화점 믿고 들어갔는데 이거 뭐야 물건이 다 불량이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찾기 싫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품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도 그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 취재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한 2010년대 후반에는 상폐되는 기업들이 거래소 상대로 막 소송을 걸기도 하고 네. 정부 앞에 찾아가서 시위 많이 벌이고 하니까 상장 폐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원성 높아지고 시위 늘어나니까 정부가 그러면 그 유예 기간을 2년까지 두자. 네. 올해 재무제표에서 감사 의견을 적정히 못 받았으면 다음에 감사 의견이라도 제대로 받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자 이러니까 무슨 뭐 거래 정지가 2년도 넘게 가는 거예요. 네. 막 소송하고 하면 3년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좀비 기업들이 막 2년 3년 시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비 기업들이 바로바로 퇴출되게 상장 폐지 많이 시키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나중에 많은 투자자들이 나 그것 때문에 상폐당했다. 내 재산 날아갔다. 물어내라라고 하고 막 들고 일어나면 또 그때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돌고 돌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네. 뭐 예를 들어서 2년 연속 적자가 났는데 그거 분석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 뭐 거래소처럼 거래소 직원들 월급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써가지고 재무제표 분석해서 현금 흐름 분석하면 돼요. 현금 네. 흐름이 나빠지는 기업은 투자 유의를 띄우면 됩니다. 네, 그렇죠. 투자 유의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 현금이 말라가고 있다. 라든가 아니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 어떤 백화점에서 품질 관리를 안 합니까? 어떤 기업이 자기 제품의 품질을 관리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내놔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딜레마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기업이라는 올림픽 종목이라는 왜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이고 5년 연속 적자면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기 때문에 네. 그 4년차 혹은 5년차 되기 직전에 뭐 진짜 하다못해 분식집이라도 인수를 해서 막 이익을 내려고 하는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항상 빠져나갈 구멍들은 있는데 그래서 또 투자자들이 정량적인 정성적인 분석을 또 하면서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아까 코스닥 1등 기업이 자꾸 이제 코스피로 네. 이전한다, 이전 상장한다라는 이야기할 때 사실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 1위 기업인데 여기도 지금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주주도 원하고 소액주주도 원한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또 먼저 막 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도 네, 코스닥 대장주였다가 코스피로 이사를 간 케이스죠. 네. 그러면 남아있는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질 개선을 계속 해야 하는데 네. 그럼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닥에서 우량한 기업을 투자하는 그 선택지도 그러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 종목은 기업들은 숫자가 이미 엄청나게 많아요. 코스닥 훨씬 더 많죠. 네, 훨씬 코스피 많아요. 한 2배 네. 정도 되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우리가 S&P 500이 사실은 주력 지수지 않습니까? 거기 500기업들이. 네. 근데 우리가 나스닥 100을 그 도외시하거나 오히려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스닥을 운영하고 있는 그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잘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코스닥을 아주 잘 관리를 했으면 굳이 거래소로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스닥에 남아서 자금 조달도 잘 되고 여기 있는 게 사람들한테 더 많은 그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돈이 거래소보다 코스닥에 들어온다면 그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 안 되겠으면 우리 그 예를 들어서 OTC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코넥스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넥스 시장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자기는 이런 기업은 저희 여기 못 들어와요. 그냥 코넥스 시장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문 네. 투자자들의 영역에서 네. 그러니까 그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그 단호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준을 높게 세워서 예를 들어 향후에 무슨 정치적 입김이 들어와서 문을 열어준다 이런 거 없이 우리는 이 기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예 민관화 해라. 민관화. 그럴 거면. 민간 기업이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이익을 내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민간화하는 게 훨씬 낫겠다. 민간 자본이 좀 들어가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 하는 논의도 사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코스닥 활성화라고 하고 적자 기업들 여럿을 이제 상장을 시켜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지 벤처 투자 자본이 돌고 네. 많은 기업들의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 자금을 상장시키면서 회수해야 그 돈으로 또 다른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고 뭐 이런 선순환을 그 이른바 좀 바랬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좋은 선순환은 또 아니라는 게 그렇죠. 또 입증이 되고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된 거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시장 전체를 키워야죠. 시장 전체가 키워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사람들이 다른 어이구 나 돈을 좀 많이 버는데 이번 번 돈으로는 뭐 조금 위험한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뭐 들어오는 쪽쪽 사실은 코스닥은 지난 20년간 하락의 역사였습니다. 2000년 고점이 몇 포인트인지 아십니까? 2,900이 넘었죠. 2,900이 넘었어요. 그게 지금 25년간 쪼그라들어가지고 800포인트, 900포인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네. 보시면 25년 전에 3분의 1 토막이라는 거 여전히. 그럼요. 그때는 이제 ETF라는 게 없었지만 예를 들자면 30년간 ETF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면 30년간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지 투자를. 네. 그러니까 해서 뭔가 상장시켜 놓고 기존 투자금을 회수시키는 그 시장이 아니라 네. 건전하게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또 이제 그러니까 바꿔 나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 제가 어떤 백화점이 예. 판매자 위주로 돌아갑니까? 소비자 위주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판매자 위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소비자는 그냥 등한시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우대해주는 미국으로 다 넘어가자. 이게 훨씬 낫다. 요즘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한국 올랐어. 아유 그래도 필요 없어. 그냥 미국이 최고야.
이런 얘기랑 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합니까? 네. 코스닥이 현재 1.67% 오른 928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네. 정말 건전한 우량한 시장으로 만들어가죠. 이게 코스닥이란 이름 자체를 나스닥에서 차용을 한 거니까 그럼요. 예, 네. 나스닥 좀 흉내를 잘 내야죠. 그러니까 낼 거면. 나스닥에 그 좋은 기업들이 왜 굳이 아직까지 나스닥에 남아 있겠어요? 그럼요. 네. 오히려 나스닥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을 관리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배워야 돼요. NYS의 뉴욕 증시보다 네. 나스닥이 더 커져가고 있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비트코인도 좀 많이 올해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해갖고 거의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폴 크루그만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 영향력이 약해져서이다? 그런 이슈를 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딱 하나 기억하실 게 예. 유동성과 가장 밀접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네, 이번에 유동성 타격을 한번 세게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하고의 괴리가 한번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인 쪽에서의 그 과제는 마음에 입은 상처를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여부입니다. 근데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떨어지기 전에 연초 대비 1년간 100% 정도 올랐었어요. 거의 많이 올랐죠, 많이. 네, 굉장히 많이 오른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 안 올라, 왜 끝도 없이 오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 네. 근데 유동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2월 10일에 미국 연준에서 또 기준금리 결정이 한 차례 있고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목요일 새벽에 알게 될 텐데 뭐 이번에는 또 금리 인하 확률이 또 높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53님이 문자 늘 보내는데 잘 안 되네요. 성공 예감을 통해서 제 문자 소개되는 게 소원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소원 성취하셨길 바라면서 힌트 하나 드리자면 2부 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2부 때는 상대적으로 문자가 좀 덜 오거든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올게요.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